건담 더블로 일부 시점, 솔레스탈 빙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무력 개입을 위해 총 4개의 건담을 투입합니다. 각 건담들은 여러 전장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활약을 보이지만 반복되는 무력 개입, 여러 국가들의 연합으로 인해 결국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건담, 스로네 시리즈에 의해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더불어 일부 중반부 시점에 새롭게 등장하여 이후의 기체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준 건담, 스로네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스로네 시리즈는 스로네 아인, 쯔바이, 드라이 총 3개의 건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한, 미하엘, 네나 트리니티 3남매로 구성된 트리니티 팀이 탑승하는 기체들입니다. 솔레스탈 비잉의 배신자인 알레한드로 코너에 의해 제작되었고 기존의 건담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선 솔레스탈 비잉이 창설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솔레스탈 비잉은 작품 시작 오래전 시점부터 이오리아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유인 목선 탐사선 에우로파에 이노베이드를 파견하여 계획의 핵심이 될 오리지널 태양로 5기를 제작하였고 여러 유력 인물들을 감시자로 임명하여 조직의 자금 조달, 행동의 감시를 맡기게 됩니다. 이때 알레한드로 코너가 속한 코너 가문은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여 감시자 직책을 받게 되죠. 감시자는 역할의 특성상 베다의 높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코너 가문 또한 건담을 통한 무력 개입, 이에 맞선 세계의 통합된 세계에 의한 솔레스탈 비잉의 괴멸이라는 이오리아 계획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죠. 애초에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던 코너 가문은 이 계획을 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고 이후 솔레스탈 비잉의 활동에 편승하여 은밀히 독자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태양로를 제작하기 위해 목성으로 파견되었던 에우로파는 태양로 제작 직후 솔레스탈 비잉 조직원들에 의해 모든 관계자가 제거되었고 자료들 또한 모두 파기되어 폐선이 된 상태로 목성 궤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코너 가문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UN 사업으로 위장한 에우로파 탐사대를 조직하였고 여기서 태양로의 정보가 담긴 퍼플하루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태양로에서 GN 입자를 무한히 생성하게 해주는 장치인 TD 블랭킷이 목성급의 고중력 하에서만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TD 블랭킷이 제외된 불완전한 태양로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작중에선 유사 태양로 혹은 GN 드라이브 타우라고 하죠. 사실 모든 태양로는 당연하게도 가동 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리지널 태양로, 즉 TD 블랭킷이 탑재된 태양로는 전기로 GN 입자를 생산하고 GN 입자를 또다시 분해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가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TD 블랭킷을 제외한 유사 태양로는 전기로 GN 입자를 생산하는 것까진 가능하지만 가동 중 입자가 소실되어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생략되기 때문에 가동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유사 태양로 탑재기들은 유사 태양로를 가동하기 위한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했죠. 어쨌든 유사 태양로는 가동 시간에 제한은 있지만 성능 자체는 충분했기 때문에 코너 가문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보들은 베다이에 이미 적발된 상태였고 5건담의 파일럿이자 최초로 제작된 이노베이드 중 한 명인 리본즈 알마크는 코너 가문의 계획을 이용하기 위해 당시 당주였던 알레한드로 코너에게 접근합니다. 베다의 모든 정보에 접속할 수 있던 리본즈는 코너에게 5건담의 데이터를 전달해 주었고 덕분에 코너 가문은 유사 태양로, 건담의 정보를 가지게 되어 자체적인 건담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코너는 자신의 사상에 동조하던 또 다른 감시자이자 철도, 모빌스를 제작하는 회사인 리니어 트레인 공사의 총재 라그나 하베와 함께 궤도 엘리베이터에서 비밀리에 새로운 건담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된 기체들이 최초로 유사 태양로를 탑재한 건담 스로네 시리즈들이죠.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감시자로서 그들의 무력 개입을 관찰하던 코너는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오리아의 계획은 솔레스탈 비잉에 대항하여 전 세계가 연합하고 각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 솔레스탈 비잉을 섬멸하는 것이었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작중 톨레미 팀은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무력을 사용했고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한 줄였으며 심지어 다른 테러 조직을 습격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테러리스트라기보단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코너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솔레스탈 비잉에 대해 전 세계가 반감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코너는 이런 톨레미 팀의 태도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솔레스탈 비잉에 대한 반감을 짧은 시간에 극대화시키기 위해 코너는 미리 준비했던 스로네를 투입하기로 합니다. 톨레미 팀의 무력 개입에서 파일럿의 불완전성 혹은 인도적인 태도로 인해 여러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본 코너는 계획에만 충실할 파일럿을 필요로 했고 베다이에 추천받은 파일럿이 아닌 리본즈에게 받은 DNA로 제작한 인조인간을 스로네의 파일럿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트리니티 남매들은 라그나 하베에게 맡겨져 파일럿 교육을 받지만 워낙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정신연령 또한 5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다른 마이스터들에 비해 전투 경험이 부족하여 조종 실력도 형편없었죠. 하지만 압도적인 건담의 성능 그리고 베다와 리본즈에 의한 보정을 통해 이들은 성공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들의 낮은 정신연령은 자연스럽게 윤리관의 결여로 이어져 트리니티 팀은 코너의 의지대로 무자비한 무력 개입을 할 수 있었죠. 앞서 설명했던 스로네 시리즈들은 오리지널 태양로가 아닌 유사 태양로를 탑재하여 지엔 입자를 무한히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건담에 비해 여러가지 제한들이 있었는데요. 지엔 입자의 유한성은 당연히 활동 시간의 제한으로 이어졌고, 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전을 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약점은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들로 이어졌죠. 기존 3세대 건담, 그 중에서도 특히 버체를 보면 거대한 동체에 비해 66.7톤이라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무게 감소 효과를 가진 지엔 입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덕분에 버체는 당시 극한의 경량화를 이뤄낸 기체 유니온 플래그보다 기체 중량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스로네 시리즈는 제한된 입자 저장량을 어떻게든 짜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게 감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했죠. 이를 위해 스로네는 기체 중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되었고, 태양로는 기존 탈부착이 가능했던 다른 건담들과는 달리 메인 프레임에 일체화되었으며, 덕분에 기존 건담들과는 다른 신기한 외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건담들은 완성된 기체에 태양로를 부착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스로네는 태양로 자체의 파츠들을 부착하여 기체를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각 스로네 시리즈들은 버체보다 무거운 67.1톤이죠. 스로네 시리즈들을 잘 살펴본다면 이들의 생김새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스로네 각 3기가 서로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톨레미 팀의 3세대 건담에 비해 스로네는 개발 기간이 매우 짧았고, 애초에 양산화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거기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톨레미 팀과는 달리 트리니티 팀은 라그나 하베의 지원을 받아 거의 단독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보급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때문에 스로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선 긴급 상황에서 서로의 부품을 돌려막기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코너 입장에선 트리니티 팀 또한 나중에 제거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큰 공을 들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로네 시리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들이 무장이 발산하는 고압축 입자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작중 인류의 의학 기술은 체내에 나노머신을 투여하여 신체 기능을 강화하거나 손상, 혹은 절단된 부위마저 재생할 수 있는 재생치료 장치가 존재하는 등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하지만 스로네의 붉은 입자에 노출된 사람들은 세포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오리지널 태양로 또한 최초엔 독성을 띠고 있었지만 조이스 모레노에 의해 개량되어 오히려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죠. 기존 건담들에 비해 단점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개발된 기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기존 3세대 건담들의 몸체에서 군데군데 노출되었던 GN 케이블은 스로네 개발 시점에선 개선되어 생략되었고, 거기다 조종석 또한 전방위 모니터를 사용하여 기존 좁은 화면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던 3세대 건담들과는 달리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부 시점의 4세대 건담들에도 모두 전방위 모니터가 탑재되죠. 스로네 시리즈는 프레임은 모두 동일하지만 각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공유하는 표준 무장과 더불어 역할에 맞는 특수 무장들을 장비합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기체는 스로네 아인입니다. 스로네 아인은 기존 버체, 듀나멘스와 비슷하게 중장거리 포격전을 위한 기체이며, 세계의 스로네를 통솔하는 지휘관기로 개발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인의 헤드 유닛엔 통신을 위한 뿔같은 안테나가 부착되었죠. 아인의 가장 특징적인 무장인 지엔 런처는 백팩의 오른쪽에 부착되어 강한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도 충분한 위력을 가졌지만 총신을 펼쳐서 발사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와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인은 백팩에 장착된 포트를 통해 다른 스로네와 도킹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다른 스로네의 지엔 입자를 전송받아 엄청난 화력의 빔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 기와 도킹한다면 메가 런처, 나머지 두 기와 모두 도킹하는 것은 하이 메가 런처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의 아인은 유니온의 군사기지를 단 한 번의 사격으로 초토화시키기도 하죠. 이 공격으로 인해 유니온은 자국 최고의 과학자인 레이프 에이프먼을 포함하여 민간인과 군인 총 8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레이프 에이프먼은 더불어 시리즈 3대 천재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과학자입니다. 솔레스탈 비인과 건담의 무력 개입을 관찰하며 이오리아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했고, 심지어 태양로의 작동 원리, 트랜스암의 기초이론까지 혼자서 밝혀낸 인물이죠.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알아낸 탓에 트리니티 팀에게 제거됩니다. 이후 에이프먼이 세운 여러가지 이론들은 그의 제자인 빌리 카타게리에게 넘어가고 유사 태양로로 트랜스암을 구현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지엔 런처는 화력은 뛰어나지만 연사력이 형편없고 입자 소모량도 엄청났기 때문에 이를 커버할 또 다른 무장이 필요했는데요. 때문에 아인에겐 근거리, 중거리 전투를 위한 라이플이 장비됩니다. 화력은 런처에 비해 약하지만 연사력이 뛰어나고 연막탄을 발사하는 기능도 있죠. 추가적으로 런처를 사용할 때 라이플과 결합하는 것으로 조준을 보조하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스로네 시리즈엔 3세대 건담과 마찬가지로 근접 전용 빔사벨이 장비됩니다.
이들은 같은 프레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양쪽 어깨에 각각 한 개씩 장비하죠. 스로네의 빔사벨은 3세대의 그것에 비해 발전하여 더 고출력을 발산할 수 있어 파괴력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내부에 작은 콘덴서가 내장되어 있어 본체와 떨어지더라도 잠시 동안은 사용할 수 있죠. 덕분에 그라함의 플래그와 근접전을 펼치던 아이는 그라함에게 빔사벨을 노획당해 오른팔이 잘리는 굴욕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잘려나간 오른팔이 곧바로 폭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스로네의 각 부위엔 자폭 메커니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니온은 폭발한 부품들을 꾸역꾸역 복구하여 GM 플래그의 개발에 사용하기도 하죠. 애초에 GM 플래그가 사용하는 빔사벨은 스로네 아인에게 노획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인에겐 방어를 위한 실드 또한 장비되는데요. 애초에 5건담의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진 건담이기 때문에 5건담의 실드처럼 GM 필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를 위해 아인의 실드는 케이블을 통해 태양로에서 직접 입자를 공급받죠. 하지만 작중에선 필드를 사용하는 모습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설정상 필드를 생성한다면 많은 입자를 소모하기 때문에 다른 무장들의 화력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아인은 지휘관기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트리니티 남매 중 맏형인 요한 트리니티가 탑승합니다. 다른 남매들에 비해 기본적인 사회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기행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을 보면 요한 또한 도덕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론의 아인이 중장거리 포격전을 위한 건담이라면 2호기인 쯔바이는 근접, 중거리 전투를 위해 개발된 기체입니다. 쯔바이 주무기인 버스터 소드는 엑시아의 지엔 소드와 같은 실체검으로 상당히 특이한 성질의 무장인데요. 앞서 설명했듯 지엔 입자는 무게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죠. 쯔바이의 버스터 소드는 이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무장입니다. 스론의 쯔바이는 버스터 소드를 사용할 시 들어올릴 땐 무게 감소 효과를 사용하여 가볍게 만들고 내려칠 땐 다시 무겁게 만들어 파괴력을 증대시킵니다. 거기다 버스터 소드의 중앙 부분에 고밀도 입자가 저장되어 있어 검을 휘두르는 순간 칼날이 갈라지며 입자가 방출되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빔사벨의 효과 또한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시드 시리즈의 대함도와 비슷한 무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의 사격을 막는 방패로도 사용할 수 있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쯔바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더불어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 팡이 장비되었다는 점인데요. 팡은 우주세계의 판넬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동하며 전방향에서 원거리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전면에 빔을 전개하거나 또는 본체를 충돌시키는 것으로 근거리 공격 또한 가능합니다. 거기다 기체의 AI로 기동하는 것이라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노베이터가 사용한다면 뇌양자파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불어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는 건담 라지엘과 지원기인 지엔 셰퍼가 결합한 형태인 셰퍼 라지엘의 프로토비트가 원조입니다. 비트를 통한 근거리, 원거리 공격 또는 방어에 사용할 수 있고 각 비트들은 셰퍼 라지엘의 자세 제어에도 사용되죠. 이렇듯 프로토비트에서 업그레이드된 팡은 스론의 쯔바이에 와서야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됩니다. 쯔바이는 양쪽 스커트에 총 8개의 팡을 보유하고 있고 지엔 입자로 기동하기 때문에 대기권과 우주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죠. 각 팡들은 내부의 지엔 입자를 모두 소모한다면 다시 쯔바이의 스커트로 돌아와 충전을 해야 합니다. 스론의 등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병기를 경험해본 적 없는 각국의 파일럿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각국의 에이스 파일럿들은 어느 정도 적응하여 팡을 격추시키기까지 하는 등 아직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은 무장이라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총 8개의 팡이 장비되지만 실전에선 6개만 사용하고 나머지 2개는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쯔바이가 팡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일부 23화를 보면 전면에 빔을 전개하지 않은 팡이 버체의 지인 필드를 뚫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 엑시아 영상에서 엑시아는 솔레스탈 비잉 내의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해 실체검의 GM 필드를 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럼 쯔바이의 실체검 또한 GM 필드를 뚫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죠. 팡이 GM 필드를 뚫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실체검에도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을 거고 그렇다면 쯔바이의 실체검도 GM 필드를 관통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관한 공식 설정이 없어서 해외 사이트에 토론도 올려봤지만 거기서도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쯔바이는 앞선 무장들 이외에도 표준 무장인 빔사벨을 똑같이 어깨에 가지고 있고 왼손에 중거리 공격용 지엔 핸드건을 장비합니다. 버스터 소드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왼손에 장비되었으며 다른 건담의 빔 라이플보단 떨어지지만 일부 시점 기체들을 파괴하기엔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스론의 아인과 도킹하기 위해 핸드건에 확장 가능한 케이블이 숨겨져 있죠. 스론의 쯔바이엔 트리니티 남매 중 둘째 미하엘 트리니티가 탑승하는데요. 그나마 사회성이 있는 형과는 달리 미하엘은 매우 폭력적이고 미성숙합니다. 때문에 종종 요한에게 저지당하기도 하죠. 앞선 스론의 시리즈들이 전투를 위해 설계된 기체들이라면 3호기인 드라이는 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드라이의 가장 큰 기능은 GN 스텔스 필드라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통신 방해 구역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백팩 유닛을 개방하여 엄청난 양의 고농도 지엔 입자를 광범위에 살포하는 것으로 통신을 방해하는 지엔 입자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이죠. 스텔스 빌드 내부의 적들은 일부 시점에서는 통신이 불가능해져 스론의 시리즈들은 더욱 원활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입자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입자를 사용하는 다른 장비를 최대한 줄여야 했고, 따라서 드라이의 무장은 표준 장비인 빔 사벨과 오른손의 핸드건밖에 없습니다. 양쪽 어깨엔 실드가 장비되어 있어 최소한의 방어력은 가지고 있지만 지원기인 드라이의 특성상 전투에는 잘 참여하지 않아 사용하는 일이 드뭅니다. 양쪽 어깨의 실드 중 오른쪽 실드 내부엔 7개의 슬롯이 내장되어 있고, 여기에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빔 사벨, 여분의 판 같은 예비 장비들을 수용할 수 있죠. 전투 장면이 굉장히 드물어서 건담이라기보다는 지엔 입자 저장고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기체입니다. 전투 중 많은 정보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센서들이 장비되어 머리가 제노모프 같아졌고, 내부엔 정보 처리를 위해 보라색 카로가 탑재되었죠. 스론의 드라이 파일럿은 팀의 막내인 네나 트리니티입니다. 3남매 중 가장 조종 실력이 부족하여 드라이를 배정받게 되었죠. 귀여운 외모를 가져 등장 초반엔 많은 인기를 자랑했지만 반복되는 무력 개입 도중 단지 짜증난다는 이유로 작중 민간인 포지션인 루이스 할레비가 참석한 결혼식장에 빔을 발사하여 루이스를 제외한 모든 친척이 사망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안티팬들을 양산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스론의 시리즈 또한 3세대 건담과 마찬가지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장비가 존재하는데요. 스론의 아인의 추가 장비 트루블렌츠는 아인의 부족한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고기동용 장비입니다. 비슷한 강화 장비 아발란치 유닛과 마찬가지로 입자 소모량이 엄청나지만 트루블렌츠 유닛 자체에 유사 태양로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어 가동시간이 기존 아인에 비해 길어졌습니다. 원래 장비하던 지엔 런처가 생략되지만 비슷한 화력을 가진 블래스터로 대체되어 여전히 강력한 화력을 가질 수 있죠. 거기다 톨레미 팀의 지엔 암즈처럼 분리된 상태에서도 별도의 지원기처럼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트루블렌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를 장비한 아인이 큐리오스처럼 변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스론의 시리즈가 변형을 상정하고 제작되었다는 공식 설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루블렌츠 유닛은 단지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아인이 변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특이한 장비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 스론의 시리즈는 애초에 변형을 상정하고 제작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엔 아인뿐만 아니라 다른 스론의 시리즈에도 장비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행 도중 이 컨셉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비운의 장비이기도 합니다. 트리니티 팀이 탑승한 스론의 시리즈는 AEU, 인여견, 유니온이 협동하여 건담과 맞선 타클라마칸 전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각 국가들은 총 832개의 모빌스트를 동원하여 건담 마이스터들을 압도하고 각 건담들은 노획 직전까지 가지만 갑작스러운 스론의 시리즈의 등장으로 인해 이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스론의 시리즈는 이오리아 계획에 존재하지 않던 코너 자신만의 건담팀이었기 때문에 감시자들 사이에선 이들을 건담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로 의논이 펼쳐집니다. 이때 코너는 기존 톨레미 팀의 불완전성과 각종 기행들을 거론하며 트리니티 팀을 공식적인 건담팀으로 인정받게 하죠. 덕분에 스론에는 코너의 계획에 따라 무력 개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외전에서 트리니티 팀은 솔레스탈 비잉의 서포트 조직인 페레슈트에게 남아있던 5건담의 태양로를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범죄자 출신 마이스터 콘스파크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트리니티 팀과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이때 요한 트리니티가 폰이 배신했다는 거짓 보고를 하고 목의 폭탄 목걸이가 폭발하여 죽을 위기를 겪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덕분에 폰스파크는 다른 건담 팀에 대한 큰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반파된 큐리오스의 태양로를 회수할 때 부상당한 알렐루야를 방치한 이유도 톨레미 팀과 트리니티 팀이 같은 조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트리니티 팀은 코너의 계획에 따라 무차별적인 무력 개입을 실시했고 새로운 건담을 출연해 각 세력들은 좌절했으며 건담에 대한 세계의 분노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코너 가문은 이오리아 계획에 편승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건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는 순간 각국의 유사 태양로와 이를 탑재할 양산기를 전달하고 자신이 직접 솔레스탈 비잉을 섬멸하여 인류의 구원자이자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것이 바로 코너의 계획이었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각국에 전달할 유사 태양로 탑재 양산기의 제작이 필요했고 이 양산기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기체가 스론의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스론의 바라누스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했듯 태양로의 성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형태는 건담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코너는 이후 제작할 양산기들이 건담의 성능 이상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인 바라누스는 일반 파일럿이 조종할 수 있을 정도의 조작성 개선과 최대한 건담과 다른 형식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죠. 따라서 기존 건담의 헤드 유닛에 장착되었던 블레이드 안테나가 생략되고 양쪽 어깨의 거대한 안테나로 대체되었습니다. 스론의 바라누스는 기존 스론의 부품들을 많이 활용하였고 거기다 각국에서 사용하던 모빌스트들의 컨셉을 여럿 반영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난잡한 기체였습니다. 기본 무장인 롱배럴 라이플은 스론의 아인의 부품들이 그대로 활용되었고
왼쪽 팔에 장비된 체인건은 쯔바이, 드라이 핸드건을 개량한 물건이었죠. 거기다 왼쪽 어깨에 장착된 디펜스 로드는 플래그, 이넥트에 장비되었던 디펜스 로드를 GM필드 발생기와 결합한 장비입니다. 바라누스가 완성된 시기, 코노는 UN 사찰팀 소속 파일럿 데보라 가리에나에게 은밀히 접촉하였고 자신이 솔레스탈 비잉 소속이며 조직을 배신하고 UN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을 밝힙니다. 이후 그녀에게 바라누스를 공개하고 테스트 파일럿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죠. UN 군사조약 사찰팀 소속이었던 데보라는 각국의 신형기가 조약을 위반하는지 체크하는 일을 맡고 있어 거의 모든 모빌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바라누스의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태양로 탑재 양산기 징크스를 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코너는 각국의 30개의 유사 태양로와 징크스를 제공하고 솔레스탈 비잉을 섬멸할 계기를 마련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스론의 팀은 섬멸당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버려지게 되죠. 이때 코너는 용병으로 활동하던 아리알 서셰스를 고용하였고 라그나 하벨을 포함한 감시자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거기다 보급을 받지 못해 약해진 트리니티 팀을 제거할 것을 의뢰하죠. 이후 서셰스는 라그나 하벨이 사절로 위장하여 트리니티 팀과 접촉하였고 스론의 쯔바이를 노획, 아인을 격추하게 됩니다. 네나 트리니티의 드라이는 갑작스럽게 난입하여 트랜스암을 해제한 엑시아로 인해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원래 스론의 시리즈의 각 기체들에는 인증된 파일럿이 아니라면 조작할 수 없는 바이오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만 배달을 장악한 코너가 이 잠금을 일시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에 서셰스는 쯔바이를 노획할 수 있었습니다. 서셰스가 노획한 건담에 그대로 탑승할 수 있었던 것도 코너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으로 가능한 일이었죠. 이후 서셰스는 쯔바이에 탑승하여 솔레스탈 비잉 선멸 작전에 참여하지만 부상을 당한 로곤을 상대로 방심하다 격추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론의 데이터는 베다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쯔바이는 이부 시점 서셰스의 전용기인 아르케 건담, 징크스2의 버스터 소드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입수한 솔레스탈 비잉은 더보로 건담 세븐 소드에 이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스론의 아인의 런처 기술은 징크스2의 캐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후의 기체들에도 적극 활용됩니다. 홀로 살아남은 네나 트리니티와 스론의 드라이는 왕 류밍에게 보호받으며 수하처럼 활동했고 전용 모빌 아머인 리안을 지급받습니다. 리안은 내부의 드라이를 경납할 수 있고 외부에 롱라이플이 장비되어 최소한의 화력은 보유하고 있으며 롱라이플은 따로 분리하여 드라이가 사용할 수 있죠. 이후 리본즈에게 반기를 들려했던 리젠의 레제타에 의해 아르케 건담 드라이라는 후속기가 개발되지만 루이스 할레비의 레그넌트에 의해 네나 트리니티가 사망하자 실전에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참고로 드라이에 탑재되었던 보라색 카로는 드라이가 격추된 이후 누군가에게 회수되었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네나 트리니티의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 귀여운 외모로 인해 팬클럽까지 생겼다는 우픈 후일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